되고 있겠지?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 기계가 약해가지고 말이지. 실수할까봐. 자, 두 번째 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인데, 녹화가 되고 있지. 자, 내용 볼게요.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우선 나의 영혼을 북가시 나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북가시 나무. 그러니까 영혼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을 않는 추상적 대상.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부분은 형상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를 좀 봐야 되잖아.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야? 하늘에 새 한 마리가 깃들지 않는데,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생명체가 주변에 없던 소리잖아요. 그치?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기력해져 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생명력이 없는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이 새라는 건 일종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야? 자유가 상실됐다. 자유의 상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다. 이해됐지? 그래서 나는 자유가 상실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자, 왜 자유가 상실됐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음 줄에 알 수 있어요. 무슨 주의. 엿장수들의 가이지한 지도 오래됐다. 주의. 그러니까 이념을 얘기하는 거잖아. 뭔가 이념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질서잖아요.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냐를 연구하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6.25라는 어떤 전쟁을 겪었고 그 이념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의 이념에 대해서 좀 학문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조차 사회에서 되게 금기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회주의만 올려도 끌려가고 공산주의 공만 해도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엿장술의 가이질, 뭔가 좀 막 난도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지? 뭔가 다른 사람의 생각의 자유를 막 마음대로 재단을 하는 거야. 막 재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겠느냐. 폭력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알겠지? 그래서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에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생명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이런 거는 대꾸법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라는 시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보이죠. 그지? 그래서 이 영혼이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의 몸뚱이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몸통뿐 이렇게 끝났잖아. 이런 거는 좀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 있겠죠. 단정적인 어조다. 나는 이렇게 힘든 상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 복잡하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나는 지금 북가시 나무를 어떻게 표현을 했다? 내 영혼이다. 영혼하고 same 이렇게 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자유가 억압된 상태입니다. 생명력이 상실된 상태다. 생명력 상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엿장수가 막 가위질을 했어. 가위질을 막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폭력적인 행위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가시 나무의 지금 상황이 가지도 없어지고 잎도 없어진 상태. 그죠? 오로지 흠집만 있는 상태다. 흠집만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 자, 그럼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됐어. 힘드네 이거. 자, 그 다음 볼게요. 허공은 나의 나라. 나의 나라가 허공이래요. 이 나의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보자.
거기에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대요. 의무가 없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외부적인 요구가 없다는 소리야. 요구가 없어요. 외부적으로 나에게 압박하는 게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굉장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선 자유가 없어서 괴로운데 이 공간은 자유가 넘쳐나는 공간이야. 자유의 세계라는 거야. 그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 그죠? 그래서 허공은 나의 나라. 이 허공이라는 거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 나를 위한 공간이다. 나를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죽었다 생각했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지. 그러면 평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신목, 아주 신적인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어떤 내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죽었다고 생각했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신목의 향기가 허공에서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 허공은 나한테 엄청 좋은 공간이고 그 공간에 가면 나는 뭘 느껴? 행복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허공이란 공간은 나에게 위안의 공간일 수 있는 거야.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랬는데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깨어나면은 북가시나무가 다시 국도변에 있고 내가 이 허공에 있는 거는 어느 상태에서 있는 거야? 아, 여기는 꿈에서 있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꿈속에서는 나는 이상적인 공간에서 마음의 평화, 위안을 받았는데 눈을 딱 뜨면 현실에 이제 직면을 한 거죠. 현실은 국도변이다. 이거는 부정적인 현실이네. 부정적 현실. 그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귀 있는 바람은 들었겠지? 원하지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깃발과 플래카드는 뭔가 뭐뭐 하자 이런 내용, 메시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과 이념을 억지로 주입하고 억지로 강요하는 사회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자유라든지 영혼을 억압하는 이념과 구호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구호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의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서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그 소리를 귀 있는 바람은 들었겠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도치법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눈을 떠서 깨어나면 아, 현실의 괴로움이 시작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원치 않는 이념의 강요가 있어서 내 영혼은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고통스러운 현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년을 보면 봄 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이랬어. 근데 이제 봄 기운에 생기를 띠고 빛이 난다는 건 좋은 의미 같아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 대장간의 낫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톱니라는 표현도 그렇고 뭔가 조금 살벌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협의 대상이야. 화자의 영혼을 위협하는 대상들이다. 그래서 안 좋은 거야. 얘네들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계절이 봄 기운인 거야. 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부정적 상황이야. 자, 그런 봄 기운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나는 살벌한 몸통으로 서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래도 당하지만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그냥 축 늘어선 게 아니라 살벌한 몸통으로 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좀 부정적인 현실에서 내가 택한 어떤 삶의 자세는 뭐냐면 저항의 의지라는 거지. 저항 의지. 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한번 와봐. 약간 이런 거야. 위협에 저항하는 대결 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북가시나무여 했으니까 이런 건 영탄법이 되겠네. 영탄법이다. 잎사귀 달린 실을, 과일을 나누어 주는 실을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내가 지향하는 게 바로 이런 시란 말이야.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 그럼 이런 시들은 내가 지향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지향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게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여기서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아. 한번 나 부딪혀 볼 거야. 그래? 너 덤벼. 나 진짜 살벌하게 너 한번 튀려고 이러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딱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잎사귀 달리고 과일을 나눠주고 뭔가 생명력의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지?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지는, 상실되어진다는 이렇게 좀 안 좋은 현실에서 생명력의 이미지를 주는 시, 요런 거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겠고, 초록과 금빛의 향기라는 표현은 또 이건 뭐예요? 공감각적 심상이지?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향기가 초록과 금빛이다. 이렇게 후각에 시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어 지적이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했으니까 이건 또 도치법이네. 그래서 비록 암담한 현실이 계속될지라도 나는 이러한 시를 쓸 때까지 열심히 저항을 하면서 한번 대결의지를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알겠지? 그럼 시의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 그지? 그래서 뒤에를 정리를 해보면, 자, 꿈을 꿨을 때는 요 옆으로 가볼까요? 꿈을 꿨을 때. 자, 꿈을 꿨을 때는 허공의 나라에 내가 있어요. 허공은 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허공은 뭐만 있냐? 온리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뭔가 요구하거나 나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신목이 내 옆에 있네. 위드 신목. 그지? 영어 좀 하네요. 그지? 그래서 신목, 내가 바라는 어떤 지향, 이상향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나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공간이었어. 그런데 꿈에서 깼어. 현실은 나는 어딨어? 차디찬 국도변에 있었지. 국도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몸통만 남겨진 채로 나에게는 깃발과 플래카드만이 막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내가 원하던 것들이 아니었지. 원하지 않는 것들이었어. 그리고 나의 몸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슬퍼서요. 그래서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낫과 같고, 그지? 어떤 톱니바퀴 같은 애들이 점점 뭐 하고 있어? 시퍼런 생기를 이렇게 갖게 되고, 그지? 톱니 같은 애들이 막 뾰족하고 빛이 나요. 계속 이런 애들이 뭔가 세력을 점점 키워가는 거야. 그럼 나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더 지속되고 반복되겠지?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역을 할 거다. 반역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대결의지라 그랬어. 대결의지. 자, 그렇게 돼서 내가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시를 쓰게끔 내가 그 상황을 기대할 거야. 시를 쓰겠다. 그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 시의 구조가. 자, 됐죠? 그래서 조금 내용 자체가 좀 쉬운 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다작품. 자, 내용을 한번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다 읽어봤겠지만 요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옛날에 쓰여진 수필들은 막 비유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뭔 소리야. 뭐뭐가 아니하지 이런 이제 부정도 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좀 복잡스럽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가 파악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선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볼 수가 있어.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묘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묘함이란 건 뭐냐면,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바로 어떤 조물주의 의도라는 거지. 자, 조물주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밝음에도 어두움이 있어요. 장점 속에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찬아, 밝음에도 어둠이 있고 장점 속에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난 사람이 막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이 100% 다 갖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자,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면 이 세상이 행복할 것 같죠?
그지 정수야. 정수야 눈을 떠. 자, 그런데 만약에 너무 똑똑한 사람끼리 모여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또 배가 산으로 가요.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지들끼리 싸워서. 그래서 아무리 큰 지혜를 지녔더라도 그들이 막 만인이 모여서 그 뭐 어떤 일을 한다고 치면 지들끼리 싸움 박침이 나서 화를 면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상 완벽하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대단한 큰일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세상의 교묘한 이치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너무 잘난 것들이 화를 면하지 못한다. 잘난 것들이 화를 면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는 항상 잘난 사람들을 동경하고 잘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죠?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졸렬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졸렬함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처세술. 한마디로 뭐냐면 잘났어. 너무 잘나면 알아서 그 사람이 눈에 띄고 그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그죠? 그지 혜경아?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영향력이 커져.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그 받아들여야 할 무게도 너무 무거워져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회적 책임감도 무거워져. 그래서 뭔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도 상황에 따라서 안 좋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봤지? 가늘고 길게 간다고. 그러니까 눈에 별로 안 띄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안정되게 오래오래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졸렬함인 거야. 그래서 자 천하의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그지? 가장 앞장에 서서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칼 맞고 돌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잘난지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근데 묵묵히 그냥 자기 할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훨씬 더 내실이 많이 다져져 있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둔하게 처신하거나 욕심 없이 소박하고 일부러 어리석은 듯 사는 사람들 이런 게 오히려 명철한 지혜를 갖추게 하고 몸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책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은 타겟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타겟이 되지 않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비유적인 대상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요. 자, 대문 하나 지키지 못한다 해서 잘 달리는 준마에게 재주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준마는 하는 일이 없어. 문도 하나 못 지켜. 쓰잘데기 없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대들보나 마룻대 같은 거 작은 구멍조차 뚫지 못해.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걸음걸이도 뭔가 좀 바보같이 걷고 어눌하고 말도 똑똑하지 않게 해.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쟤는 뭐 했어? 쟤는 뭐 어디다가 해? 쟤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런 애들이 오히려 잘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다음 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숙정공은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숙정공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유몽이네. 유몽이네. 용졸헌기잖아. 자 이 헌자가 집 헌자거든. 집이에요 집.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문수필에서 기라고 끝나는 수필의 특징은 뭐였어?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수필이 많았다.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수호, 제기, 통곡, 헌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 건축물에 대한 수필들의 내용은 뭐냐면 이 건물의 특징이라든지 건물의 외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름다움을 얘기를 막 해요. 잘 지었다. 그리고 주변의 경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특히 양반들은 자연 친화잖아요. 그래서 집 주변의 자연물들 뭐 못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건축물 소유주 있죠. 소유주에 대한
성품을 예찬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올곧은 자세가 저 집의 모습에 담겨져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야. 뭐냐면 숙전공이란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과거에 급제했고 순탄하게 높은 지혜에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 자, 얘는 뭐냐면 좀 이 사람처럼 교묘함이 극치에 달한 자가 없대. 아까 교묘함이 뭐였지? 하늘의 이치였어. 너무 잘난 사람들은 빨리 그 사람한테 화가 미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못났어. 약간 겉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이렇게 막 화려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오래 간다는 거야.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생활을 보면 말은 솟아나오는 샘처럼 도도하게 말을 하는데도 실온을 얘기할 때는 어눌해. 뭔가 부족하게 느껴져. 그리고 발도 굉장히 빨라. 근데 세도에 있어서 절름발이처럼 걸어. 걷는 게 조금 이제 어눌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라이벌로 생각을 안 해요. 훌륭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은근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놔서 벼슬이 이미 고관에 이를 정도로 높아요. 벼슬은 높은 데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담장을 따라 조심조심 달아나면서 처세한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기가 막 앞장서거나 이러질 않아. 그리고 월급도 굉장히 넉넉해. 그런데 집을 보면 그냥 네 벽만 겨우 세워져 있어. 집을 봤을 때 소박하게 살아. 너무 사치 부리면서 살면 그 사람이 또 타겟이 될 수 있지, 정수야. 자,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그냥 사는 거야. 외관도 그냥 약간 이제 소박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타겟이 되지 않고 오래오래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공은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늙어서 공경의 지위까지 오르도록 한 번도 요직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의 이러한 처세술, 이게 바로 용졸의 덕이고, 그래서 집의 이름을 용졸헌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야. 알았지?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요거 그 문제 푸는 시간 안 줬죠. 이제 시간 없어가지고 됐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내용은 해석했으니까 여러분 문제 풀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하나 하면은 오늘 2교시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좀만 참아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졸아? 자, 7일차 두 번째 동그라미야. 7일차 두 번째 동그라미. 자연법 54페이지입니다. 자, 시간을 먼저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거의 다 푼 것 같아서 한번 답을 불러보면 5번에 3번, 6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2번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풀만했죠. 아까 문제 엄청 어려웠잖아. 그치? 원래는 더 어려운 거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문학이 갈래복합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문학으로 2교시는 2교시까지 우리가 비문학을 그걸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를 좀 뺐습니다. 자, 자연법이에요.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데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는 우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자연법이라는 건데요.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이면 이래야 된다 이런 거지. 사람이면 괜히 이유 없이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고 이런 거요. 이런 게 자연법이죠. 인간의 경험에 앞서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겁니다. 신의 법칙, 우주의 질서,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참과 거짓이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 이런 것이 자연법을 발견해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 문단까지 읽고 정리를 할게요. 서구 중세 신학에서는 중세 시기는 그러니까 신의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했던 사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신의 말씀입니다 라는 식으로 좀 이게 좀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했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연법 또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종교적인 권위를 중시를 한 거죠. 태어나. 그지? 자, 이후에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근대로 가면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뀌죠. 그래서 자연법은 이성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바로 어떤 근대 시기에 이제 자연법에 대한 생각이다. 이러한 경향을 열었다고 한 철학자가 그로티우스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중세의 전통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 그러니까 근대적인 마인드를 여기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이 자연법이고 신의 의지이다. 그래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읽었어요. 자, 자연법은 그러니까 때나 뭐 장소 혹은 뭐 누구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의로운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뭐 변경이 된다거나 바꾼다든지 이럴 수 있는 인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인간 본성 뭐 요런 데 기원을 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이런 자연법을 만들었는데요. 서구의 중세 시기는 신 중심의 사회고 모든 세상의 질서를 신의 말씀에서 의거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이때는 이제 신학의 기초에서 자연법을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여기에 이제 갖다 붙인 거죠. 권위를 중시했어. 신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인간아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연법을 당연히 따라야 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지. 이게 중세시기라면 근대로 가면은 생각이 인간 중심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연법의 사상을 인간의 이성의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성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이성으로 확인을 한다. 그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학으로부터 신학에서 독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철학자의 그로티우스의 이야기를 했어. 그로티우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중세의 전통적인 사상에 기반을 두고 근대적인 생각으로 지금 자연법을 설명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법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인간 본성에 합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신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러한 자연법은 어떤 국가라든지 뒤에 나오는데 국가라든지 국가가 만든 법, 실정법을 초월해서 그것보다 한 수 위의 어떤 법이라는 거죠. 어떤 국가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자,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로티우스가 활약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전쟁의 시대. 전쟁이면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찌르고 없애고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존중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종교전쟁이란 게 엄청나게 많은 인종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사실.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야, 이거 법에 어긋나잖아. 야, 우리나라는 이런 법 없어.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자연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비기독교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썼고 여기서는 우리 인간이 전쟁 중에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 룰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바탕이 자연법에 있다라는 자연법의 개념의 기초를 다졌고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이론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밑에까지.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핵심의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법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 근대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에도 자연법이 영향이 나오고요.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 이런 것들이 불가침의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자연법의 사상은 근대적인 법 체계를 세우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라는 거죠. 자,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를 가기 전에 여기까지 읽은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 별건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종교전쟁이 있었어요. 종교전쟁. 그지? 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법이라는 게 좀 있어줘야 되겠다. 질서가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법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자연법의 필요성을 느꼈어. 그래서 자연법을 기초하기 시작을 해요. 요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그로티우스에 의해서 그로티우스의 책에서 이제 이 자연법을 기초를 했어요. 그지? 그래서 국가 간에 여기서는 이제 국가 간 서로 지켜야 하는 룰을 만든 거죠. 관계규율법. 관계규율법을 이 책에서 좀 구성을 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고 그로티우스의 어떤 사상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배경, 근대 시기의 배경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쭉쭉쭉 가면 원래는 이제 신의 권위로서 자연법을 설명을 했는데 점점 인간의 이성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의 권리, 자유라든지 평등 이런 거를 우선시하는, 그지? 이게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걸 기초해서 자연법이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대사회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 되었다. 근대사회 중요 사상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현실적으로는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이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근대 시기는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실험 결과를 통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입증이 된 거를 받아들이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법은 사실 어떤 이렇게 성문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정착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이게 맞는겨 틀리는겨 이렇게 끼워 맞추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고 법률 실증주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된 것만 지키면 돼. 이런 주의예요. 법으로 딱 정해진 것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증법만 법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입법자가 법을 만든 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로 만들었다라면 그것은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절대적인 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권위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계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또 참혹한 세계대전이 막 겪었죠.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거 법에다 나온 거야. 우리는 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라는 거지. 이거 끼워 맞춰가지고 이게 법에서 맞으니까 우리 죄가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법이란 게 필요하구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이성. 요런 거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좀 반성을 하는 시기가 또 오기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전히 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 자, 마지막 부분 짧게 정리를 하자면 여기다 할까요? 자, 19세기가 되면 뭐든지 명확한 걸 따져요. 그래서 자연법이 좀 퇴조를 합니다. 명확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이죠.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서 인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자연법이 퇴조를 하다가 퇴조를 했고 또 뭐가 나오냐면 법률 실증주의가 나오는 거죠. 법률 실증주의. 그래서 요거는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법을 만들어진 절차가 아주 잘 지켜졌다면 절차로 제대로 지켜졌다면 그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되고 국민은 거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법인 거죠. 그지?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게 실증법이 일종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시대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다시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다시 어떤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야. 그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 자,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했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에는 평등의 이념이 담겨있다. 아까 읽어본 데 있었죠, 그지? 평등의 이념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 뭐 이렇게 했고 여기서 보면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잘 안 보였을 텐데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5번에 1번은요. 실정법이 인간의 경험에 앞서서 존재하나요?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건 자연법에 가깝죠. 자, 2번은요. 법률 실증주의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자연법이 영향을 줬고요. 4번은 중세신학에서 신의 법에 인간의 이성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5번이요.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 이거는 자연법적인 권리였죠.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정이 안 됐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에 3번이고 자, 6번의 답은 4번이에요.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해서 국제법으로 만드는 게 각국의 법을 다 합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정해진 그 법보다 좀 한 체계가 위에 있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자연법이란 게 꼭 국제법이란 게 막 나라별로 있는 법을 다 합치면 국제법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죠. 자, 7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 이게 자연법이고요. 이게 이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머지 아니고요. 8번의 답은 5번인데 잘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2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법률 실증주의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국민의 준수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들어 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률 실증주의에 그러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었고 국민은 국가에 어떻게 소속된 사람들이니
당연히 국가에서 시키는 걸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도덕적 근거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근거는 어디야? 오히려 자연법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9번에서 인류 평화 번영을 실현한다라는 거는 인류의 평화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는 표현하고 좀 어울립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안 하신 분 남으시고요. 남아주시고요. 예찬이랑 서희 잠깐 남고요. 지호 확인 좀 하고 갈게요. 다음 시간에 요거 책 다 해오는 거 숙제 안 해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남길 거야 앞으로.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